안녕하세요, 차플레이 이영빈입니다. 프리미엄 브랜드라면 응당 만들어야 되는 차종이 있습니다. 바로 쿠페와 컨버터블이죠. 사실 쿠페나 컨버터블은 판매량 자체가 세단이나 SUV만큼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프리미엄 브랜드가 이런 차종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만드는 이유는 이 차들이 수익성이나 판매 대수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프리미엄 브랜드는 그냥 다른 일반 브랜드처럼 이동수단을 파는 게 아닙니다. 이미지와 동경, 이 드림을 파는 거죠. 오로지 감성적인 디자인, 운전의 즐거움, 럭셔리함에 집중한 쿠페와 컨버터블은 브랜드 전체의 디자인 수준을 보여주고요. 많은 사람들한테 성공하면 타고 싶은 차로 여겨지면서 브랜드에 대한 강력한 로망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프리미엄 브랜드를 프리미엄답게 만들어주는 핵심 요소가 바로 쿠페와 컨버터블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네시스는 지금까지 프리미엄 브랜드라고 하면서 이런 쿠페나 컨버터블을 내놓지 않고 있었죠. 10년 전에 단종된 제네시스 쿠페, 젠쿱이 있긴 했는데 이건 사실 제네시스가 독립된 브랜드로 나오기 이전에 현대차의 차종으로서 나온 모델이었기 때문에 이건 정통성이 살짝 부족하다고 할 수 있고요. 제네시스 브랜드로는 콘셉트카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 이런 차들을 출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제네시스가 드디어 이번에 쿠페와 컨버터블 모델 출시를 강력하게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름하여 제네시스 GT90이라는 건데요. 진짜 이 차 나올 수 있는 건지, 나오게 되면 어떻게 나오게 될지 한번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T90 출시가 예상되는 이유 첫 번째, 루크 돈 커블케 사장의 강력한 의지 때문입니다. 루크 돈 커블케는 지난 4월에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제네시스 X그랑 쿠페, X그랑 컨버터블이 공개되고 나서 영국 오토 익스프레스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당시 인터뷰 내용을 보면요, 기사 제목부터가 If Genesis X Grand Coupe concept doesn't make production, I'll quit 이고요. 또 인터뷰 본문에서도 I will sacrifice my job to put them into production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네시스 X 그랑 쿠페가 양산되지 못하면 나 퇴사하겠다라는 거죠. 진짜 상남자입니다. 그리고 또 같은 4월 뉴욕 오토쇼 기자 간담회에서도 컨버터블은 가장 매력적인 차종 중에 하나입니다. 제네시스 고객에게 큰 기쁨을 주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다시 한번 쿠페, 컨버터블 양산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어요. 루크 돈 커블케 사장은 2015년에 현대차 그룹으로 이직하기 전까지 유럽 자동차 회사에서만 디자인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푸조에서 커리어를 시작해서 아우디, 스코다, 람보르기니, 세아트, 벤틀리를 거쳐서 현대차 그룹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보여준 브랜드는 어디였냐? 람보르기니였습니다. 루크 돈 커블케가 람보르기니의 브랜드 디자인 총괄이 됐던 건 1998년이었는데요. 당시 람보르기니는 회사가 쫄딱 망했을 때였습니다. 1970년대에 이미 파산해서 법정 관리에 들어갔다가 회사가 프랑스에 팔렸다가 미국 크라이슬러에 팔렸다가 심지어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에도 팔렸다가 이런 상황이었어요. 사실상 제대로 된 신차를 내놓지 못하던 상황이었고요. 크라이슬러 그룹의 다치 바이퍼 엔진 개발에 참여하는 정도로 수명을 이어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998년에 폭스바겐이 람보르기니를 인수하면서 아니 브랜드가 이탈리안 슈퍼카 브랜드가 좋은데? 이거 브랜드 아까운데 다시 한번 살려보자! 라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내세웠던 게 이 쿤타치에서 비롯된 독창적인 이 쐐기형 디자인을 앞으로 람보르기니만의 아이덴티티로 만들겠다는 거였죠. 그래서 루크 돈 커블케는 람보르기니를 살려야 된다는 중역을 맡고 디자인 총괄 자리에 부임하게 됩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죠. 당시 디아블로, 무르시엘라고, 가야르도 이런 최고의 차들을 디자인하고 출시하면서 사실상 지금의 람보르기니를 있게 한 장본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벤틀리로 넘어와서 이상엽 디자이너와 함께 EXP10 스피드 6라는 하이브리드 쿠페 컨셉트를 디자인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루크 돈 커블케 사장은 쿠페, 컨버터블, 스포츠카 이런 것들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디자이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디자이너로서의 전성기를 폭스바겐 그룹에서 보내면서 누구보다 프리미엄 자동차 브랜드에 있어서 쿠페나 컨버터블의 중요성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루크 돈 커블케 사장이 본인의 자리를 걸고서라도 어떻게든 쿠페와 컨버터블을 출시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제네시스가 이 차들을 결국에 출시하게 되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제네시스 GT90 출시가 예상되는 이유 두 번째는 상표권 출원 때문입니다. 제네시스는 재작년에 이미 우리나라 특허청 키프리스에 GT90 제네시스라는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해놨고요. 또 미국 특허청에도 같은 이름으로 상표 등록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사실 자동차 회사가 다양한 차 이름을 미리 상표 등록해놓는 건 그렇게 놀라운 일은 아닙니다. 제네시스도 이미 GC90, GC70, GC80, GT90, GT70, GT80, GT90까지 지금 실제로 나온 적 없는 차들 이름을 선점 차원에서 여러 가지 그냥 미리 상표 등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표 등록된 차들 중에서는 GT90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되는 게 가장 현실적이기는 합니다. 지난 4월에 서울 모빌리티 쇼에서 공개했던 X그랑 쿠페, X그랑 컨버터블이 제네시스 G90 플랫폼을 가지고 만들어진 차들이고 또 스포츠카보다는 GT 성향의 차들이다 보니까 이 이름이 가장 유력
강력하다라고 추정되는데요. 물론 실제로 차가 나와봐야 정확한 이름을 알 수 있겠지만 저는 GT90이라는 이름이 꽤 마음에 듭니다. 무엇보다 차 이름에서부터 역동성이 느껴진다는 점이 큰 장점으로 느껴져요. 제네시스 GT90 출시가 예상되는 이유, 마지막 세 번째는 최근 제네시스가 실차 주행 영상을 이렇게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게 그냥 전시장에 세워만 놓는 쇼카가 아니었어요? 진짜 엔진도 달려있고 서스펜션도 다 제대로 달려있고 심지어 이렇게 코너링까지 할 수 있는 차라니, 와 이거 이대로 양산하면 되겠는데? 싶은 거죠. 실제로 루크동 코블케 사정에 따르면요, 엑스그랑 쿠페, 엑스그랑 컨버터블은 G90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한 만큼 기술적 문제는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차를 만드는데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만드는 데에도 문제가 없으면 그러면 남은 건 뭐죠? 결제 서류의 회장님의 도장? 루크동 코블케 사정에 따르면 제네시스 컨버터블 판매량 추정치와 투자 비용 등을 검토한 뒤에 양산 여부를 결정할 거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네시스 GT90 출시가 예상되는 이유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정리해보면 이미 제네시스는 엑스그랑 쿠페, 엑스그랑 컨버터블을 기반으로 차를 만들 준비는 다 끝내놓은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생산 결정, 생산허가 땅땅땅 이 과정만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이 차들이 실제로 나오게 되면 어떤 모습일지 미리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 GT90 아직 공식적으로 디자인이나 스펙이 공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섣부르게 이 차가 어떻게 나온다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요. 그럼에도 지난 4월에 공개했던 엑스그랑 쿠페나 엑스그랑 컨버터블을 보면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죠. 일단 전체적으로 GT카를 지향합니다. GT카는 영어로는 그랜드 투어러, 이탈리아어로는 그란 투리스모. 그래서 직역하면 위대한 여행? 뭐 이렇게 바꿔서 부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예전에 유럽에서는 각국의 귀족 자제들이 다른 지역이나 나라로 장거리 여행을 하면서 견문을 넓히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목적 자체가 교류하고 배우고 이런 걸 주 목적으로 하는 여행이었기 때문에 이름을 그냥 투어가 아니라 그랜드 투어라고 했던 거죠. 이렇게 그랜드 투어를 할 때 필요한 마차는 긴 거리를 이동해야 됐기 때문에 빠르면서도 편안하고 짐도 넉넉하게 실을 수 있는 형태여야 됐습니다. 현대의 GT카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거리를 빠르게 주파해야 되니까 강력한 엔진, 높은 최고 속도를 갖추고 있어야 되고요.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도 운전자가 필요하지 않도록 편안하고 안정적인 승차감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도 실내는 고급 소재로 마감돼야 되고요. 최소한 2명의 승객의 짐을 실을 수 있는 트렁크 공간도 갖추고 있어야 되죠. 분명한 역사적 배경이 있는 자동차의 형태이기 때문에 최소한 이런 요건은 갖추고 있어야 GT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벤틀리 컨티넨탈 GT, 에스턴 마틴 DB12, BMW 8 시리즈 이런 차들이 GT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네시스의 엑스그랑 쿠페와 엑스그랑 컨버터블도 이런 스타일링의 GT카를 지향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전면 제네시스의 상징인 두 줄 헤드램프가 똑같이 적용됐습니다. 지금 형태를 봤을 때 제네시스 G90에 들어가는 램프와 완전히 똑같은 램프가 들어가는 걸로 보여요. 헤드램프처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부품들은 최대한 공유해서 추후에 실제로 이 차를 양산했을 때 비용을 최대한 낮출 수 있게끔 만들어진 걸 볼 수 있네요. 보닛 같은 경우도 G90의 클램쉘 보닛이 그대로 적용돼 있어요. 이만큼이 통째로 열리는 형태고요. 디자인적으로 파팅 라인이 없이 아주 매끈해 보이는 효과를 연출하는 거죠. 확실히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실제 양산까지 고려된 디자인으로 느껴집니다. 그러면서도 제네시스의 방패 모양 크레스트 그릴은 G90 대비해서 조금 더 좁은 형태로 디자인됐어요. 차 앞부분이 더 낮고 넓어 보이는 효과를 주면서 스포츠카의 역동성을 강조하고 있네요. 그릴 안쪽의 패턴은 두 가지 종류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WG 매트릭스 패턴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입체적인 효과를 주면서 고급감을 더해주고 있네요. 측면에서는 A필러부터 디자인을 완전히 새롭게 했다고 합니다. 전면 유리창이 훨씬 완만하게 누워 있고요. 지붕도 더 낮아졌어요. 그래서 다른 제네시스 모델 대비해서 더 스포티한 인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측면에서 뒤쪽 실루엣이 살짝 어색해 보이는 그런 느낌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쿠페 하면 떠올리는 부드럽고 완만하게 떨어지는 이런 라인이 아니라 지금 그냥 3박스 세단의 투도어 버전처럼 느껴지거든요. 롱노즈 롱데크 디자인입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없진 않아요. 노치백 디자인이라고 해서 별도의 트렁크 공간이 여기 있어요 하는 걸 명확하게 보여주는 디자인인데, 대표적으로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쿠페가 이렇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뒤쪽 트렁크 공간의 넉넉함을 강조하는 디자인을 해놓는 건 알겠지만 저는 조금 더 우리 눈에 익숙한 날렵하게 지붕이 떨어지는 이런 형태로 디자인됐으면 어땠을까, 더 역동감이 넘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살짝 들긴 합니다. 그럼에도 뒤쪽 팬더를 과감하게 확정시켜 놓고 있어서 근육질의 볼륨감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네요. 후면부는 수평으로 쫙 지나가는 두 줄 램프가 지나가고요. 크롬으로 강조되어 있는 배기구, 멋집니다. 왠지 대배기량 엔진이 들어가 있을 것
것 같은 느낌이죠. 실내는 G90의 디자인 레이아웃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G90 계기판 양쪽으로 세워져 있던 이런 디자인 요소는 이렇게 바뀌었어요. 위쪽까지 막혀있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붕을 열고 햇살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계기판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 있는데 G90이 여기에 괜히 트렁크 버튼이 있는 것보다는 이게 더 나은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실내 곳곳에 최고급 소재를 적용해 놨습니다. 나파 거죽 소재, 원래 제네시스가 제일 잘하던 거죠. 여기에 올리브 그린, 브라운 투톤 인테리어 아주 고급스럽고요. 컨버터블 모델 같은 경우는 카베르네 소비뇽 와인이 아니라 그 포도 품종의 색깔을 재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라색 시트가 아주 화려하고 다른 차에는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색이 아니다 보니까 더더욱 럭셔리해 보이기도 합니다. 쿠페 모델은 실제로 올리브 나무 원목 패널을 여기 적용했다고 하고요. 또 올리브 나무의 가지를 형상화한 앰비언트 라이팅까지 해놓고 있는데 아주 개성 있으면서도 튀지는 않는 그런 앰비언트 라이팅으로 보이네요. 저는 이런 게 한국의 정서랑 잘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벤츠 S클래스의 그런 라이팅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의 감성인데 좀 너무 화려하거든요. 우리나라는 좀 절제된 아름다움 이런 게 더 좋잖아요.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은연중에 드러나는 내 패션 감각 이런 게 한국적인 디자인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제가 뭐 미술에 그렇게 조예가 깊은 건 아니지만요. 이런 한국적인 디자인 요소들이 X그랑 쿠페와 X그랑 컨버터블에 적용돼 있어서 멋스럽게 느껴지기도 하네요. 엔진은 G90에 들어가는 3.5L V6 트윈터보 슈퍼차저 엔진이 들어갈 걸로 예상됩니다. 사실은 이런 럭셔리 쿠페, 컨버터블 이런 차들에는 역시 현대차그룹도 개발했던 적이 있던 이 타우 엔진 이런 게 들어가주면 딱인데, 아쉽지만 이제 타우 엔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 타우 엔진을 대체하는 게 6기통 트윈터보의 슈퍼차저까지 또한 이 3.5L 6기통 엔진이죠. 엔진 RPM이 낮고 배기가스 힘이 약해서 트윈터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 터보렉 구간에서 이 전자식 슈퍼차저가 전기 모터의 힘으로 컴프레서를 순식간에 돌려서 엔진의 공기를 강제로 밀어넣는 방식입니다. 8기통은 아니지만 8기통 자연흡기 같은 즉각적이고 부드러운 초기 가속 반응을 위해서 이런 엔진이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마 이 엔진이 GT90에도 또 탑재될 수 있을 걸로 생각되고요. 최고 출력은 415마력, 최대 토크는 56kgm를 발휘하는 엔진이니까 저속과 고속, 도심과 외곽 모두에서 GT카에 걸맞는 주행 성능을 보여줄 걸로 생각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죠. 아니, 지금 모든 브랜드가 다 전기차를 만든다고 난리인데 왜 굳이 돈도 안 되는 쿠페 컨버터블을 그것도 가솔린차로 만드는 걸까요? 사실은 이게 바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지금이 전기차 시대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 차가 꼭 엔진을 갖고 나와야 되는 거죠. GT90은 제네시스 내연기관 기술의 정점이자 어쩌면 마지막 불꽃일 수 있습니다. 10년, 20년 뒤에 도로 위에 거의 모든 차가 전기차가 됐을 때 사람들은 뭘 그리워할까요? 바로 이 심장을 울리는 엔진의 감성, 이 기계의 완성도입니다. GT90은 어쩌면 20년 뒤에 수억 원의 클래식카가 돼서 제네시스는 2020년대에 이런 완벽한 기계적인 예술품을 만들었던 근본이 있는 브랜드다라는 걸 증명해줄 살아있는 유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당장 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100년짜리 브랜드를 위한 역사와 헤리티지에 투자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특히 요즘 중국 차들이 무지하게 쏟아져 나오잖아요. 그 차들 보면 스펙이 무섭습니다. 제로백 2초, 3초, 뭐 뉴르부르킹 레코드, 주행거리, 솔직히 말해서 숫자로만 싸우는 스펙 전쟁에서는 이미 제네시스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제네시스도 똑같이 우리 차 제로백이 2.8초입니다. 주행거리 700km입니다. 라고 숫자로만 승부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소비자들은 그런데 중국 차는 저 스펙의 가격이 반값이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제네시스는 가성비로 싸우는 브랜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스펙 전쟁은 제네시스에게 극히 불리한 싸움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네시스는 GT90이라는 내연기관차를 지금 내놓으면서 수많은 양산형 저가 브랜드들과의 차별성을 만들어내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 브랜드들은 내연기관 시대의 그 복잡하고 지난한 그 기계공학의 역사를 건너뛰고 곧바로 전기모터와 배터리라는 새로운 게임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브랜드들은 100년 동안 축적된 엔진만의 필링, 사운드, 진동이라는 감성의 영역을 만들어본 경험이 없죠. 그런데 제네시스는 이 GT90을 통해서 G90의 플랫폼으로 럭셔리 GT카의 디자인을 구현하고 거기에 415마력짜리 V6 트윈터보 전자식 슈퍼차저 엔진이라는 내연기관 공학의 정점에 있는 이 복잡한 기계적 심장을 얹어서 세상에 내놓는 겁니다. 제네시스 GT90은 중국차 업체들이 돈과 기술력만으로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이 프리미엄 브랜드만의 격을 만드는 결정적인 한 수입니다. 그래서 이 차는 돈이 안 돼도 나와야 되고요. 아니죠. 돈이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 나와야 되는 거죠. 출시는 아마 내년 말이 예상된다고 하고 가격은 당연히 수억 원이 될 거라고 하고 생산도 200대 안쪽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제네시스 GT90이 결국에는 출시되어서 다른
수많은 저가형 브랜드와의 결정적인 차이, 격을 만들어주기를 기대해봅니다. 오늘 영상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 차 플레이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영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